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3년 10월 1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유명한 카지노의 도시 라스베가스입니다. 이곳의 메인 거리인 더 스트립, 여긴 약 6.1km 정도 이어지는 직선 구간입니다. 도로 양옆에 고급 카지노 호텔과 화려한 공연장, 레스토랑의 상점까지 줄지어 있죠. 이것은 언제나 365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9시 20분 차량 한 대가 그 스트립에 있는 서커스 호텔의 후문으로 들어섭니다. 다른 차량들과 생김새가 조금 달랐는데요. 전체가 장갑차처럼 아주 두꺼운 철판으로 둘러져 있었고 방탄 기능까지. 현금 수송 차량이겠죠. 하룻밤에도 워낙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카지노 특성상 라스베가스에서 현금 수송은 특급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루미스 소속의 차량은 그날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위치한 다른 호텔들을 다 돌면서 카지노에 있는 ATM 기기에다가 현금을 채워넣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때가 10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기도 했고 또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분명 이번 주말에 더 많은 인파가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미스사는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수송했어요. 각각의 호텔에요. 당시 트럭에 있던 돈이 자그마치 300만 달러, 하나로 약 3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이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은 당연히 모두 무장을 하고 있죠. 항상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운전기사 1명, 그리고 현금을 옮기는 2명의 보안 직원까지 3명이 팀으로 움직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늘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죠. 이날 근무한 보안 직원 스튜어트는 서커스 호텔 입구에 차량이 정차됨과 동시에 바로 차에서 내려서 파트너 스캇과 함께 트럭에서 현금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럭을 닫고 잠금 장치를 단단히 잠그고는 트럭의 옆구리를 두들겨서 야, 돈 꺼냈다 라는 걸 알렸죠. 이게 일반적인 루틴입니다. 이제 스튜어트와 스캇이 컨테이너를 들고 카지노로 들어가요. 그리고 ATM기에 돈을 채워 넣어야 될 차례입니다. 이 작업이 보통 2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날은 워낙 현금이 많았기 때문에 45분 정도 예상하고 있었죠. 차를 몰고 있던 그 수송 차량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봤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각종 식자재 차량, 용품 차량, 막 물류 트럭들이 끊임없이 호텔 뒤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45분 내내 이 거액이 든 차를 주차해 두는 것은 너무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스튜어트와 스캇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두겠다라고 소리치고는 45분 뒤인 10시 15분에 호텔 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호텔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10시 15분 작업을 마친 스튜어트와 스캇이 밖에 나와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웬일인지 차량이 보이지 않아요. 차가 막히나? 근데 이게 섣불리 회사의 이 상황을 보고하면 운전하는 동료를 좀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좀 더 기다려봤죠. 시간은 이미 20분, 30분을 훌쩍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차량 운전자는 헤더 탈치프, 그에 입사한 21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2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엄마를 따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쭉 성장을 해오다가 21살 때 1993년 이 라스베가스로 홀로 이주해 왔어요. 그리고 이 보안업체인 루미스에 이력서를 냈던 겁니다. 사실 보안업계는 아주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입사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체력도 좋아야죠. 당연히 범죄 기록 없어야죠. 신용평가에서도 기준을 넘겨야 합니다. 돈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헤더는 이 모든 요건에 완벽히 부합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사격 테스트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루미스에 입사를 했죠. 게다가 헤더의 전적을 보면 좀 특이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호스피스 병동에서 약 14개월간 간호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헤더가 정말 환자들과 놀라운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평을 할 만큼 아주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계 미국인 어머니의 피해가 있어서인지 굉장히 외모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남도 잘 이해해, 똑부러져, 외모까지 출중해. 루미스의 입사에서도 인기 직원이 됐죠, 단연코. 게다가 사소한 업무에도 아주 성실한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경영진의 눈에 빠르게 들어왔고 마침내 그해 9월에 가장 이 회사에서 중대하고도 위험한 업무인 카지노 ATM기 현금 수송 작업까지 투입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회사에서 가장 그녀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스튜어트와 스캇이었어요. 헤더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들의 경조사, 결혼 기념일까지 챙겨줄 정도로 아주 돈독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들 없이 혼자 현금 수송 차량을 몰고 가도 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헤더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서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동료들이 일단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하게 보게 돼요. 교통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혼자 있는 틈을 타서 강도가? 이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트와 스캇이 바로 본사에 연락을 취하게 되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이 차량과 헤더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현금 수송 차량은 늘 강도들의 넘버원 타겟이죠. 헤더도 분명 가능성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GPS 추적으로 소재 파악을 금방 할 수 있겠지만 1993년 당시는 그런 게 일반적이진 않았죠. 하지만 사라진 차량은 아니 딱 봐도 일반 차량과 너무도 다른 비주얼입니다. 거의 장갑차 수준이랄까? 강도를 당했든 납치를 당했든 어떻게든 이 차는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경찰들은 라스베가스 도로를 통제했고 또 헬기를 띄웠어요. 쉽사리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오산이었습니다. 헤더와 트럭은 감쪽같이 증발해버렸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FBI가 투입됩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조셉 듀셰크라는 사람이었는데 일단 그는 이 서커스 호텔 후문을 나가서 어떻게 이 차가 이동했는지 그 이동 경로를 추적해봅니다. 그러면서 주변 건물의 CCTV를 감식하게 되죠. 예상대로 거기에 수송 차량의 모습이 딱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유유히 라스베가스를 빠져나갔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죠. 그리고 그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헤더 혼자였습니다. CCTV 확인 이후 헤더는 바로 용의자로 지목되었고요. 먼저 동료들을 대상으로 탐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동료들은 말도 안 된다. 헤더는 전혀 범죄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계획할 조짐도 없었다라고 말하죠. 사실 전과나 범죄 기록도 전혀 없어요. 21살입니다. 그 사회 초년생이 단독으로 30억 이상이 든 현금차를 훔쳐갔다? 정말 그랬을까요? 사건 당일로 돌아가서 10월 1일 그날 헤더는 평소처럼 쾌활하고 다정했습니다. 웃고 농담하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좀 특이한 상황이 있었다면 평소에는 보통 두꺼운 이런 부츠를 신고 출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하이힐을 신고 왔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퇴근하고 데이트가 있나 보다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후에 FBI는 헤더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색합니다. 평소에 범죄를 계획했다 하는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한 가지가 있었죠. 집안 곳곳에서 낯선 남자의 지문이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그 지문의 주인공은 48살의 살인 전과를 가지고 있는 강력 범죄자 로베르트 솔리스였는데요. 솔리스 이 사람 전적이 아주 화려합니다. 무려 21개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범죄를 여기저기서 저지르고 다녔고 지난 1969년에 이미 현금 수송 차량을 한번 탈취한 전적도 있죠. 그 당시에 운전자를 총으로 쏴서 사망하게 한 죄로 20년간 감옥에 수감되긴 했는데 이 감옥에서도 판초 아길라라는 가명으로 시를 써서 시집을 출판하고 그게 또 운 좋게 대중한테 관심을 받고 그러다 1991년 가석방으로
풀려나서 샌프란시스코로 거주지를 옮긴 것까지 확인되죠. 샌프란시스코? 그렇다면 거기서 헤더와 만났고 두 사람이 함께 현금 탈취를 계획한 건 아닐까? 사실상 명백했습니다. FBI는 바로 2인조 도난으로 두 사람을 수배했고요. 얼마 후 아주 의미 있는 제보가 들어오죠. 헤더가 라스베가스에서 사라진 후 몇 시간 뒤에 이 베가스에서 1200km 떨어진 덴버 공항에서 한 직원이 수상한 커플을 목격했다는 증언이었어요. 일단 이 덴버 공항에 그들의 개인 경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부인의 휠체어를 힘겹게 밀면서 내리고 있었죠. 얼핏 봐서는 약간 여유 있는 어르신들의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행장에 대기하던 리무진 앞에 다다랐을 때 직원이 뭔가 이상한 걸 느껴요. 겉으로 봤을 때 이 노부인이 병색이 환연해 보이는 아주 힘든 모습이었는데 리무진이 앞에 딱 오자마자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정정한 걸음으로 차에 탑승했던 겁니다. 이상하죠? 이 아주 쉽게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장면 덕분에 직원은 그 둘의 얼굴을 꽤나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고요. FBI의 조사 결과 헤더와 솔리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즉 행로를 보면 헤더가 30억이 든 차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현금을 개인 경비행기에 싣고 솔리스와 함께 베가스를 떠나서 덴버 공항에 착륙을 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은신처로 사라진 게 되겠죠. 헤더가 탈취한 장갑차는 2주 후에 베가스에서 몇 분 떨어진 한 임대용 차고지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범죄는 두 사람의 치밀한 계획 범죄였던 겁니다. 이후에 FBI와 경찰은 끈질기게 두 사람을 추적했어요. 그러던 중 헤더가 살던 아파트에서 멕시코 부동산 업자와 접촉했던 흔적이 발견되죠. 얘네가 도망가서 은신처를 멕시코에 잡았겠구나 생각을 하고 경찰이 이 증거를 따라 수사를 펼쳤는데 문제는 이 증거마저 두 사람이 이미 경찰이 어떻게 수색할지를 예상하고 일부러 남겨둔 미끼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인력과 시간만 낭비했던 꼴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헤더와 솔리스는 철저하게 은신을 하면서 흔적을 감췄겠죠. 무려 30억이나 들고 현금을 들고 사라진 두 사람. 그들을 쫓게 된 지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중도 경찰도 FBI도 사건 해결을 거의 포기해버릴 때쯤이었어요. 2005년 9월 12일 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미국 LA 공항에 내렸죠.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도나 메리튼. 미국에 입국을 해서 그녀가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네바다로 향했고요. 경찰서로 가서 제가 12년 전 라스베가스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탈취한 헤더 탈취夫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12년이나 지난 후에 왜 이제서야 자수를 결심했던 걸까요? 그동안 안 잡혔거든요. 근데 사실 그녀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10살 된 남자아이와 함께였습니다. 예상대로 솔리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죠. 헤더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데리고 숨어 지내는 삶에 지쳤고 나도 자식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자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사인 이 루미스사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했죠. 자, 그렇다면 솔리스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헤더 말에 의하면 이미 아들이 태어난 직후인 10년 전에 그와 헤어졌다.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더를 만나거나 보니까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어쩌다가 21살의 여성이 48살의 전과범에게 사랑을 느끼고 또 게다가 함께 범죄까지 계획하게 되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헤더의 답도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솔리스에게 영적인 최면을 당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했다고 주장해요. 솔리스가 가석방 내고 샌프란시스코로 옮겼잖아요. 근데 이때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헤더가 우연히 술집에서 솔리스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솔리스 아저씨가 자신을 27살 시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헤더한테 타로 점을 내가 봐주겠다 하면서 접근했죠. 근데 이때 내놓은 점괘가 또 기가 막혀요. 당신과 나는 운명적인 사이가 될 거다. 우린 라스베가스에서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19살이던 순진한 헤더는 그에게 흠뻑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같이 지새웠죠. 헤더에게 솔리스는 정말 저세상의 사람이었어요. 처음 그의 집을 방문한 날, 집 한쪽에 솔리스가 만들어둔 제단이 있었습니다. 염소 2개골, 양초, 그리고 우유와 피로 가득 채워진 잔까지. 솔리스는 그 앞에서 헤더에게 타로점을 막 해석해주면서 매일매일 그녀를 현혹했죠. 결국 헤더는 나와 그 솔리스가 영적으로 연결된 사이라는 걸 굳게 믿었고, 아니 세뇌되었고요. 그의 제안대로 함께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결심합니다. 이후 솔리스는 모든 걸 사주했어요. 트럭 운전 자격증 따게 했고, 사격 기술을 연마하게 했고, 계획에 초석을 다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솔리스가 입사 지원서를 들이밉니다. 이름 적어. 그곳이 바로 루미스였던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사실 둘의 관계는 정말 쉽게 설명하지 못할 만큼 특이했습니다. 그녀가 출근을 하기 시작한 이래 솔리스는 매일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하는데요. 이 화면이 막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10에서 1까지 숫자를 천천히 세라고 하는 아주 귀한 영상이었죠. 헤더는 이때 분명 솔리스가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고 자신은 완전히 세뇌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언제나 헤더가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만들고 그렇게 컨트롤했고요. 실제로 헤더 또한 그 남자에게 복종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경외심 비슷한 걸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그가 사건 당일 아침 헤더에게 지도 한 장을 주면서 너 오늘 운송한 차를 이곳으로 가져와라 라고 지시했죠. 동료들 따돌리고 빠져나가서 거기서 도착을 해서 돈 옮기고 노인으로 분장하고 준비해둔 경비행기에 돈 싣고 탈출에 성공했던 겁니다. 헤더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신이었던 솔리스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이후 도주 생활 중에 아이가 태어났고 솔리스와 이별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아들에게 숨길 수 없었다고, 그래서 자백한다고 말합니다. 판결을 받은 헤더는 결국 63개월의 징역,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루미스사에게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리스는요? 사실 그가 이 사건의 주범이잖아요.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뛰어난 언변과 최면까지 이용해서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마치 이건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인데요. 로베르트 솔리스의 행복. 30억을 들고 튀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70대 노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 거액을 가지고 승리감에 빠져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의 것을 훔치는 그 습성을 어디선가 부리고 있진 않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